근데 그거 아세요? 핀란드는요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191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 아니야? 그럼 핀란드가 그때까지 핀란드 민족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이죠. 근데 터키가 오지게 반대해서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터키가 가입을 승인했네? 자, 간다요가 나토 편에서 말했다시피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나토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얘네 혼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을 반대로 오지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인을 했어요. 왜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었냐면 터키가 쿠르드족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개박살 난 다음에 터키를 서구 열강들이 다 쪼개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저런 식으로. 근데 이게 파토가 납니다. 파토가 난 거는 간다요 터키 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쿠르드족들만의 쿠르디스탄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파토가 난 거 아니야? 쿠르드족들 입장에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 안에서도 그리고 터키 바깥에서도 쿠르드족의 쿠르디스탄 영토를 내놓으라고 우리 쿠르드족들의 영토와 국가를 가지고 싶다고 지금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터키 사람들은 쿠르드족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러고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족 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쿠르드족들도 터키 사람들이 양보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저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원까지 해줬었어요. 그 노딱 때문에 얘기 못할 그 중동아랍에서 설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랑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가 맞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를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원을 해줬던 건데 터키의 요구는 그거지. 스웨덴, 핀란드 니네 쿠르드족 얘네랑 아예 그냥 관계를 쌩까버려라. 얘네를 인정해주면 안 된다. 터키의 내란 선동 세력이다. 터키의 영토를 빼앗아가고 세벽하려는 세력을 스웨덴, 핀란드가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로 또 스웨덴이 특히나 쿠르드족들 단체를 지원해줬던 이유가 뭐냐면요. 스웨덴의 국내 정치 문제가 좀 있어요. 스웨덴 인구의 1% 10만 명 정도가 쿠르드족이에요. 스웨덴 전체 인구가 지금 2020년 기준 1035만 명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1%면 51만 명이야.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스웨덴 국회에 쿠르드족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웨덴의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 쿠르드족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 단체들도 지원을 함부로 끊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어요. 명분은 이제 스웨덴은 그런 거지.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이 그 중동아랍에서 시끄럽게 하던 걔네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왔으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맞기는 맞잖아.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 안 해주는 나라가 세고 셌어요. 근데 스웨덴만 구지구태여 인정해주고 지원까지 해줬다는 거는 국내 정치적인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추정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싹 다 파토냈다. 스웨덴, 핀란드가 터키가 원하는 대로 쿠르드족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끊어버리고 관계도 아예 철회하고 아예 싹 다 끊어버리고 터키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스웨덴, 핀란드한테 요구를 했어. 쿠르드족 무장단체들 중에는 터키에서 현상수배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 당장 잡아가지고 스웨덴, 핀란드에 가 있으면 당장 잡아서 터키로 송환시켜. 그거를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송환해줄 수 없다고 하던 입장도 아예 철회하고 송환해주겠다고 합의합니다. 스웨덴, 핀란드가 그전까지 쿠르드족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들 나토 가입하기 위해서 그냥 1도 없었던 일도 해버린 거죠. 역시나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그래서 터키가 이번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오케이를 하면서 나토의 만장일치가 되면서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되고 빠르게 시작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다르게 스웨덴과 핀란드는 원래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나쁜 국가도 아니고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법제도라던가 이런 것도 나토라던가 이런 국가들과 굉장히 다르게 지들 멋대로 돌아가던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확정이 됐으니 빠르게 진척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터키가 원하는 거는 얻어내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 그리고 그중에서도 핀란드 편입니다. 왜 오늘 핀란드 편을 준비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정치 외교를 핀란드처럼 했어야 된다. 2014년 미국 국제정치 관련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22년 2월 전쟁 직전이죠. 그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핀란드처럼 우크라이나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핀란드화라고 얘기해요. 핀란드화! 계속 핀란드. 저 핀란드화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5월 초에
초에는 푸틴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월 초에 푸틴이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해요. 근데 6월 중순 말이 되니까 러시아가 또 말을 바꿉니다.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면은 우리는 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거다. 근데 이게 워딩이 달라.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이제 무조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편입되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그것도 러시아의 위협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그것도 위협이고, 여러모로 러시아에게 위협이기 때문에 그중에 선빵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거 덕분에 지금 러시아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올라가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 전쟁이 또 일어나게 만들었고, 어찌되었든 워딩이 좀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핀란드와 스웨덴에 가까운 곳에 전진 배치할 것이다, 미사일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쳐들어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아마 이렇게 워딩을 한 걸 보면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싫어하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막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 개난리치고 막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러시아가. 근데 솔직히 이해는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봐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 길이가 1400km거든요. 약 핀란드와 러시아가 약 1300km입니다. 그럼 좀 국경 붙어 있는 건 핀란드나 우크라이나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고 했을 땐 개난리 연병을 치고 핀란드가 가입하려고 하는 거는 왜 난리를 안 치는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지. 핀란드화라는 게 있고, 도대체 핀란드가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어떻게 해왔길래 2014년에 우크라이나 내전이라고 하는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때도 미국의 국제 정치계에서 핀란드처럼 우크라이나가 외교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도대체 저 핀란드화가 뭐길래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2022년 2월 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때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죠. 이때 마크롱이 저 얘기했다가 우크라이나한테 욕을 뒤져라 먹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우크라이나를 핀란드처럼 해라 마라 얘기하냐고.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시킵니다. 이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죠, 헨리 키신저,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과거에 했었던 브레진스키가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외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해요. 도대체 저 핀란드 같은 외교가 뭔데? 과거에 1945년부터 1991년 소련의 붕괴까지는 냉전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때 핀란드가 중립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우리는 소련 편도 아니다, 중립! 하고 기어를 넣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스위스 알죠? 스위스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중립국이었잖아요. 유명하죠, 중립국으로서. 냉전 때는 사방에서 욕이란 욕 스위스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스위스처럼 중립하고 이러는 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옛날에 미국 편 대 소련 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굴러가던 냉전 때는 스위스 같은 나라를 박쥐 같다고 했어요. 회색 분자라고. 자, 근데 스위스뿐만 아니라 핀란드도 냉전 때 핀란드도 중립국이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핀란드는요,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191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 아니야? 그럼 핀란드가, 그때까지 핀란드 민족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러시아가 핀란드라는 국가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스웨덴이 지금의 핀란드를 먹었잖아요. 그것도 핀란드라는 국가를 먹은 게 아니에요. 스웨덴이 그냥 빈 땅을 스웨덴이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핀란드라는 민족도 애매모호했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스웨덴 옆에 있는 핀란드란 국가는 1917년에 갑작스럽게 갑툭튀되어서 현재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라고 하죠. 이 국가들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없어요. 1100년대 있죠. 1100년대. 1100년대면 뭐예요? 한반도에서는 거란이 쳐들어와서 귀주대첩 강감찬 때야. 그때까지도 이 북유럽 국가들은 제대로 된 글자와 글을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룬 문자 아세요, 이거? 1100년대 와서야 이 룬 문자를 빼고 이제 라틴 문자, 알파벳 같은 거 있죠? 그 라틴 문자를 이제 1100년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라틴 문자는 1100년대에 들어왔어도 그전에는 이렇게 룬 문자 쓴 거 아닌가요? 룬 문자는요, 기록을 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룬 문자는 북유럽에서 굉장히 신성한 것에만 사용해야 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에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나 저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룬 문자로 기록한 거 보면은 신화, 전설, 굉장히 막 영웅에 대해서 기록한 글,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뭐 조선왕조실록처럼 뭐 왕의 일대기와 뭐 역사 서적처럼 막 이런 걸 기록한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된다, 룬 문자에는. 그래서 지금 룬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없으니까 고대 시대
시대의 북유럽 쪽의 역사는 대부분 그 당시 서유럽 국가들, 다른 지역에서 바라본 북유럽밖에 없어요, 사료가. 그래서 이 북유럽의 역사는 대부분 이 서유럽 아니면 남부유럽, 여기 있던 기독교 국가들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바이킹을 보고 기록한 거.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뒤져라 적어놓고 이제 객관적이지 못한 사료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 상당히 지금 연구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유럽의 고대 역사는 당대 최강짱짱 배 만드는 기술, 항해술, 그리고 키도 졸라 크고 덩치도 개 크고 도끼에 오한마 들고 이제 설치고 댕기던 바이킹들한테 굉장히 많은 서유럽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개뚝같이 쳐맞고 이제 그랬었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1100년대부터 이제 룸문자를 퇴결시키고 기독교가 북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드디어 라틴 문자도 같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지역에는 특정 종교가 들어가면서 문맹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좀 높았어요. 배고프고 이제 다들 못 먹고 못 사니까 배움이라던가 이런 거가 조금 힘들었던 거죠. 기독교라던가 이런 게 갑작스럽게 전파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글을 배우게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유럽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1100년대 이후부터 북유럽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1100년도면 뭐죠? 1100년도면 한창 누가 설칠 때야? 부패한 가톨릭. 1100년대면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쥐락펴락하던 로마 가톨릭이 이제 북유럽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또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쪽으로는 기독교도 유입이 되고 글자도 많이 유입이 됐는데 핀란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1100년대부터도 그 이후에 대해서도 핀란드 쪽은 자료가 더 없다. 환장할 일이다. 기원전 9000년경 뭐 나라가 생겼다 뭐 이게 아니에요. 기원전 9000년경에 특정 인류가 어디선가 왔을 그 인류가 핀란드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너무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기원전 9000년경부터 기원 후 1200년대까지만 해도 핀란드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사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지금? 1200년 동안의 역사 사료와 기록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킹 하면 북유럽을 싸잡아서 좀 얘네들 다 바이킹의 후예인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은 핀란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이킹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대요. 왜냐면 주변 국가들이 역사 기록한 거 보면은 핀란드 지역에 있는 어떤 원주민 같은 애들이 바이킹이랑 자주 싸워. 뭐 그저께 또 싸웠고 저번 주에 또 싸웠고 최근에 또 싸웠다더라.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바이킹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1100년대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지역으로 이제 기독교가 퍼지고 유입이 되고 라틴 문자도 들어왔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핀란드 지역에는 특정 민족의 국가가 없었습니다. 특정 민족의 국가가 아니면 다른 민족의 국가는 있었나요?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고조선 시절? 1100년대에까지도 부족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웨덴이 핀란드를 먹습니다. 1808년 당시 스웨덴의 최대 영토입니다, 이게. 물론 이때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진작부터 먹어버립니다. 그동안 핀란드를 안 먹었던 이유가 있나 봐요, 스웨덴이. 뭐가 없어. 여기 뭐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한 것도 아니고 날씨는 춥고 눈은 개 많이 와. 그렇다고 막 인구가 많이 뭐 늘 정도로 식량이 막 풍족할 그런 지역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뭐 러시아나 뭐 스웨덴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굳이 저기를 뭐 정복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뭐 저기를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겠고 뭐 이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 인구가 많아지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식량이 많아야 되잖아. 핀란드가 식량이 많이 나오냐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 그냥 나중에 1200년대 가서 스웨덴이 지금의 핀란드 지역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가뿐하게. 왜? 체계도 없었고 중앙 집권도 안 됐고 부족들만 크게 한 3개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정규군을 데리고 그냥 가면 그냥 먹어버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스웨덴이 당시 핀란드 먹었던 것도 좀 웃겨. 북방 십자군 명목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이 이단들을 처단하고 교화시켜야 한다. 개소리죠. 명분일 뿐이죠.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것 같은데. 십자군이 뭐요? 이슬람 국가들하고 뒤져라 싸우라고 교황이 계속 보내던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교황의 오더에 따라서. 근데 북유럽 지역에도 핀란드 같은데 아까 뭐 부족 단위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저 이단 이교도 오랑캐들을 다 조져야 된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북방 십자군이라는 명분하에.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스웨덴이 핀란드를 먹었구나. 그게 아니다. 부족들이 있었던
있었던 스웨덴의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던 이 빈 땅을 스웨덴은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일단 주변 국가들은 이 지역을 핀이라고 불렀대. 핀. 근데 그것도 지들이 부른 거야.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불리고 싶어서 불렸어요. 중국 애들이 동이족 새끼들 저 오랑캐 새끼들 하려고 부른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부족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우리는 핀란드, 우리의 국가, 우리의 영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저때. 그런 데를 스웨덴이 그냥 먹은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던 부족들도 초반엔 반발이 있었는데 나중 가서는 쉽게 동화됩니다. 스웨덴이 먹은 거에 그냥 익숙해져서 살아요. 왜냐면 이 핀란드 지역은 사람들은 살았으나 부족 단위로 쪼개져서 있었고 문명화와 체계와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런 게 이루어져 봐야 이제 정체성도 생기고 우리의 국가, 우리의 민족, 우리의 부족들, 우리의 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중앙집권이 한 번도 안 됐었고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이 분명하게 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국가라는 개념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왕 같은 종교 같은 구심점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이 먹으니까 그냥 먹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살던 거죠. 시스템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이 과거부터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과거부터 현재의 핀란드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핀! 자,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핀! 이렇게 핀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긴 했다는 거예요. 핀란드가. 근데 스웨덴이 핀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을 먹고 나서 그냥 스웨덴이 국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지역은 핀란드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핀란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저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쓰던 단어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단어인데 스웨덴이 저기를 먹고 여기 핀란드임. 정작 지금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들을 핀란드 사람들의 언어로 수오미라고 부릅니다. 수오미. 호수와 늪의 땅이라고 해서 수오미라고 불러요. 핀란드 지역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이 정체성이나 자기들만의 국가나 이런 걸 없앴댔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만의 단어는 너무 오래전부터 있던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핀란드어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는 이미 너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핀란드 지역은 왕도 제대로 없었고 중앙집권도 없던 상태에서 사실상 원주민들만 살던 땅에서 이제 스웨덴의 영토가 됩니다. 1200년대다. 근데 요 지역도 이제 땅이 좀 넓으니까 요 지역 관할할 수 있는 충성심 있는 귀족도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스웨덴 왕국이. 그래서 스웨덴에서 여기 귀족도 좀 만들고 지금의 핀란드 지역에 귀족들도 좀 생기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옛날에 이제 몽골이 한족들을 4등급 취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원나라가 스웨덴은 여기를 먹었다고 해서 새로 먹은 이 핀란드라고 불려지는 얘네들의 주민 이걸 차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스웨덴의 국민이다. 그냥 스웨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 자,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었죠? 러시아 제국이 있었다. 러시아 짜르짜르. 근데 이 러시아가 자꾸 스웨덴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스웨덴을 쳐들어가면 첫바다로 쳐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스웨덴의 핀란드 지역을 첫바다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바로 옆이니까. 러시아가 일단 1바다로 쳐들어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나중 가서 핀란드 사람으로만 아예 나뉘어져서 불려질 예정인 이 핀란드 지역, 스웨덴의 핀란드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가 같은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 덴마크랑 노르웨이랑 스웨덴이 각각의 나라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 셋이 동맹을 합니다. 근데 얘네 셋이서 왕을 한 명으로 가자고 쇼부를 봅니다. 나라는 각각 쪼개져 있는데 이 세 개의 국가를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형태로 가자는 거예요. 크리스티안 2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합쳐져서 한 명의 왕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덴마크 따로, 노르웨이 따로, 스웨덴 따로, 국가가 따로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왕은 한 명. 크리스티안 2세는 덴마크의 왕이자 노르웨이의 왕이자 스웨덴의 왕인 거지 그 셋을 합한 국가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스웨덴 지역에서 민심을 잃습니다. 스웨덴에서만 민심을 잃어요. 그래서 민심을 잃었을 때 스웨덴 지역의 귀족이었던 왕이 아니죠. 귀족이었던 구스타프 바사라는 양반이 있었어. 이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새끼 관상부터가 글렀다. 딱 우리 바이킹의 후예인 우리 스웨덴이 뭐하러 저 크리스티안 2세의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노선을 가지고 가면 된다. 근데 독립을 못해. 박살나거든. 이 삼촌이 군대를 잘 보내. 그래서 이 사람의 선동질이 개박살나요. 이 삼촌이 튀어. 근데 이 사람이 선을 넘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그냥 요 스웨덴 얘네들은 언제 또 쿠데타 일으킬지 모르고 인간 크리스티안 2세 또 애국 보수로서 국가 또 운영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안보 정신 투철했고 다 조져버려라. 그러고서 조져요. 정말 스웨덴 지역에서 민심을 잃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살까지 일으킨 이 사람을 스웨덴의 왕으로서 모실 사람이 누가 있어? 스웨덴은 이 새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가 됐겠죠. 분위기가. 그죠? 민심 일차마자 스웨덴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마부장으로 가야겠다. 저 크리스티아니세 저거 안 돼 저거. 요즘 저 왕들이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왕해가지고 제대로 국가 운영을 못해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 헝그리 정신이.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치를. 그래서 다시 와 이 영화. 독립선동하던 그 스웨덴 지역의 귀족이셨던 구스타파 바사 이 영화가 튀었잖아요. 뒤질까봐 다시 와서 스웨덴이라는 국가로 독립에 성공합니다. 이제 왕은 이 사람이 아니죠. 얘야. 이제 이 사람이 스웨덴만의 왕인 겁니다. 이제 스웨덴은 그 동맹에서 탈퇴가 된 거죠. 자, 이때가 언제냐? 구스타프 바사가 왕이 되었던 1520년입니다. 1520년이면 언제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3년 뒤였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3년 뒤였던 1520년 구스타프 바사의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도 스웨덴은 있었지만 구스타프 바사의 스웨덴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무조건 마르틴 루터의 신교, 루터교라고 하죠. 초반에는 그 루터교를 믿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아직까지는 교황의 권력이 아주 절대적이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중앙에서 교황이 이제 각 지역에 대주교 뿌려놓죠.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다 대주교. 대주교를 다 뿌려놔요 교황이. 왜? 그 대주교가 이 가톨릭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했거든. 교황성아, 폴란드 이쪽에서 새로운 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왕한다는데 그러면 저 보고서 좀 올려봐. 어제 보고서를 봤어 교황이. 이걸 보고서라고 내는 거야? 이 새끼가 가톨릭 통수치고서 이제 교황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새끼들이 단체로 미쳤나? 뭐 하는 거야 니네? 제대로 된 왕 데려와 다시. 이런 대주교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스웨덴에도 대주교가 있었겠죠. 교황의 말을 잘 듣던. 근데 문제는 스웨덴에 있던 그 가톨릭 대주교가 이삼촌을 좋아하는 거야. 스웨덴의 독립을 지지를 안 해. 신의 이름으로 아주 화합의 장을 여는 이 삼국의 동맹을 이 구스타프 바사라는 이단이 이교도 이 새끼가 감히 독립을 했다. 그러자마자 구스타프 바사가 꺼져 그럼. 그래서 추방시킵니다 대주교를. 그리고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요. 교황성아, 대주교 이 사람 요만저만해서 우리 국가를 인정을 안 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쳐냈어요. 대주교 갈아엎었으니까 새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마자 이제 교황이 이 새끼 어디서 지금 우리 가톨릭 국가들을 네가 지금 이간질하고 쪼가리를 내고 있어? 널 내가 왕으로 인정해줄 것 같아 이 새끼. 스웨덴의 당시 왕이었던 구스타프 바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야, 새로운 거 믿자.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